코로나만 이겨내면 좀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성장률을 기대할 순 없을 거예요. 지금 내수는 안 죽은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힘든 상태다. 이제 40대도 이제 위태로운 상황인 거고 50대 넘어가면 이제 눈치 보인다. 결국에는 뭐 자영업이나 뭐 이런 곳인데 여기가 가장 큰 문제인데 저는 좀 과감한 결단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또 서울의 아파트나 이런 데서 뭐 상가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흔히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대요. 왜냐하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은행에 돈 갚아야 되기 때문에 돈을 쓰지 않는다. 부동산 가격이 내려왔으면 그냥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쳐내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거기다가 소위 말하는 물타기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아마 파월은 고집 피우면서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한국이 마주한 현재의 경제 불황은 어느 정도일까요? 한국이 마주한 경제의 경제 불황은 어느 정도일까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 한국 경제를 하나로 보기는 어렵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체질이 좀 반대가 돼 있어요. 나누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통은 전통적이라고 하면 한국은 이제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 그리고 이제 미국은 관련되어 있는 게 좀 예전에 좀 줄었다가 지금 다시 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최근 같은 경우는 중국의 비중이 낮아지고 미국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사실상 같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내려오고 하나는 올라오니까 이 어느 쪽에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해당 산업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모습이 있고 그리고 한국 안에 내수는 또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미국 쪽은 나쁘지 않죠. 미국 경제가 그래도 현재 중에서는 가장 강한 곳이다 보니까 미국과 관련된 뭐 AI, 반도체, 전력기기 이런 쪽은 이제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뭐 하다못해 K푸드도 이제 뭐 미국으로 수출이 된다고 하면서 이제 성과가 좋았고 그리고 이제 화장품도 다 좋은 모습이었는데 하나의 공통적인 요소는 다 미국과 관련된 거였어요. 근데 중국과 관련된 것들은 이제 우리가 반도체도 AI 관련 반도체가 있고 기본적인 우리가 흔히 쓰는 DRAM이라고 하는 그런 레거시 반도체가 있는데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제 다르게 보이는 것도 삼성전자가 지금 AI보다는 레거시 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이 경기가 나빠서 수요가 줄고 또 그 중국조차도 DRAM에 대해서 공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좀 나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중국이 경기 부양을 했어도 한국에는 크게 영향이 없었던 것도 그런 영향이 좀 떨어졌기 때문인데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한국 경제라고 하면 뭐 미국향 경제도 있고 설명들이 중국향 경제도 있겠지만 대부분 내수를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 내수 상황은 사실상 굉장히 나쁩니다. 굉장히 나쁘고 수출 관련이 아니라면 지금 굉장히 나쁜 상황이고 특히 내수라고 하면 부동산이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살면서 큰 돈을 쓸 때가 보통 이제 이사 갔거든. 결혼해서 뭐 신혼집을 구한다든지 이럴 때 큰 돈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하다못해 부동산 관련 종사자들도 무슨 사자로 끝나는 직업 중에 가장 많은 게 공인중개사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생계도 관련돼 있고 그리고 이사를 하게 되면 이제 가구도 많이 바꾸게 되고 이렇게 저렇게 돈 쓸 일이 생각보다 많죠. 그게 다 내수의 소비로 연결되는 것인데 지금 부동산이 물론 강남이나 이런 주요 높은 상급지들은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지금 이사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어렵다는 건 이제 사실 늘 얘기가 나왔던 건데 요즘 이제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인플레이션이 오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사는 나라 중에서 이제 음식료나 이건 좀 비싸도 사회 인프라 비용은 좀 저렴한 나라였는데 이제 그것도 더 이상 그렇지 않게 돼버린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밤 10시가 넘어가면 친구들하고 마음 놓고 술 한잔 할 만한 가게가 찾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졌어요. 그만큼 문을 빨리 닫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인건비가 높아지니까 이제 그 가게를 닫는 것이 차라리 가게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문을 빨리 닫는 것이고 강남이나 홍대 같은 광역 상권 아닌 이상은 뭐 10시 넘어가면 커피 한 잔 마시기도 힘든 거죠. 그렇게 됐고 이걸 더 가중화시킨 게 아마 택시 할증 같은 것도 이제 지하철이 끊어지는 걸 무시하고 술을 마시기에는 너무 그 비용이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할증 시간이 당겨지고 할증 금액도 높아지니까 이제는 지하철이 끊기기 전까지는 다 집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예전처럼 뭐 친구들 오랜만에 만났다고 해서 뭐 2차 가고 3차 가고 그런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밥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이제 빠르게 지하철 타고 집에 들어가는 이런 모습이 좀 갑자기 바뀐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만 이겨내면 자영업자분들이 좀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지금까지는 그 인건비가 올라간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식재료비가 올라간 것들 그리고 고객분들도 그 관련 비용들이 높아지면서 소비 자체가 정체가 되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이 만들어내는 소비도 없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소비도 줄어드니까 지금 내수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힘든 상황인데 그리고 금리도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낮추긴 했습니다만 이제 내수의 체질에 비해서는 금리가 너무 높은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내수는 안 죽은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힘든 상태다. 경제 불황은 내수는 아주 심각
생각이고 중국은 좀 나쁨이고 미국 향만 좀 좋음,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자 위험 요소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신다면은 일단 내수죠. 내수 관련입니다. 일단 예전에야 우리나라 기업들이 처음에 출발할 때는 작았는데 이제 점점 이제 뭐 삼성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글로벌 기업들로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그럴 때는 직장인 분들도 그냥 정년까지 일을 할 수 있어요. 회사가 성장을 하니까 사람을 계속 뽑아야 되니까 있는 사람들이 뭐 대리 달다가 뭐 점점 올라가면서 계열사 사장 가고 이런 게 가능했는데 현재는 그러려고 하면 물론 앞으로도 성장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대기업이 얼마나 성장해야 그분들이 다 정년까지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와야 되는 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분들의 나이가 점점점 내려가고 있죠. 이제 40대도 이제 밑으로 온 상황인 거고 50대 넘어가면 이제 눈치 보인다 뭐 이런 얘기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그럼 그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살 길을 찾아야 할 곳이 결국에는 뭐 자영업이나 뭐 이런 곳인데 거기가 어디 쉽느냐 여기가 가장 큰 문제죠. 내수 문제가 내수 그리고 그 자영업 쪽이 약한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분들의 노후 준비다 이런 것들이 가장 위험한 상황에 몰려 있는 것이고 그리고 창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전에는 뭐 오피스텔 같은 거 분양받아가지고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월세 받아서 한번 살아보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그것도 요즘 뭐 금리를 넘어가는 수익을 안겨주는 오피스텔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가격은 높아졌고 공실 위험은 높아지다 보니까 자영업이 잘 안 되고 중소기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사무실 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내수가 가장 큰 위험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내수를 살리려면 일단 금리를 좀 빨리 낮춰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러기에는 부동산 관련돼서 가계부채가 너무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상황이 지금 내수가 가장 큰 문제고 이거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다. 거시적인 문제를 떠나서 지금 더 이상 창업 당하는 분들이 안 나와야 되는데 지금 놓을 수 없어서 창업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그나마 있던 시드를 날리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현재는 내수가 가장 위험한 것이고 내수를 살리려면 저는 좀 과감한 결단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일단 뭐 최저임금 같은 것도 지금은 자영업의 경쟁력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저는 지역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서울 역삼동 뭐 테헤란로에서 커피를 팔던 아니면 지방 어디에 커피를 팔던 알바의 인건비가 똑같다는 거는 조금 이제 좀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커피는 여기는 3,000원 받고 여기 2,000원 받을 수 있는데 그거는 받아들이면서 왜 최저임금은 그런 식으로 가느냐. 물론 최저임금이라는 거는 법적으로 정한 건데 법적으로 정하는 거니까 이거를 좀그 산업별 혹은 지역별로 좀 나눠서 경쟁력이 조금 떨어져서 지금은 생존이 좀 위험한 기업들은 좀 그쪽으로 좀 옮겨가기도 하고 이런 또 여러 가지 우회로를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편의점 아르바이트하고 뭐 다른 일하고 난이도가 다를 때 임금이 같다면 노동력이 어디로 갈는지는 이제 불보듯 뻔한 것이죠. 그 내수는 현재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봐도 그냥 그런 어려운 얘기를 하지 않아도 경쟁력이 지금 너무 취약한 상태입니다.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줘야 돼요. 최저임금 같은 최저임금의 지역별, 산업별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같은 부양책이 좀 주어진다면 조금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에서도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몇 년치 연봉을 줄 테니까 좀 이게 희망퇴직 같은 걸 이제 하고 있다. 하는 거 이제 다들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건데 물론 그렇게 되면 이제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몇 억 정도는 들고 나와서 이제 뭔가를 또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대기업이라는 거는 그냥 그 큰 조직에서 자기 하던 일만 하는 분들이었어요. 뭔가 일을 할 때 법무적인 계약서에 관련된 뭐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그럼 법무팀에 물어보면 되는 것이고 관련 부서를 찾으면 되고 나는 내일만 하면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목돈을 받고 현장에 나와버리면 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 목돈 가지고 그냥 살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남은 기간에 비해서는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프랜차이즈가 많은가? 그렇게 되면 이거는 내가 정말 그 국수에 있어서는 내가 일가견이 있어 내가 국수집을 하는 분들은 그건 창업을 하시는 거죠. 도전을 하시는 건데 그냥 내가 할 게 없으니까 어디서 본사에서 물건 내려주는 대로 그대로만 레시피 그대로만 팔면 된다고 하는 프랜차이즈를 찾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이런 걸 이제 뭐 돌아다니고 조사하시면서 창업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훈련되신 분들은 아니거든. 그렇게 훈련되어 있으면 프랜차이즈를 굳이 그런 로열티를 줘가면서까지 할 이유는 없거든. 그런데 이제 모든 것들을 감안했을 때 자기가 이걸 다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말이 자영업이지 그냥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죠. 직원들하고 법률 문제라든가 세금 문제라든가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 사실 대기업에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럴 수가 없으니까.
각각 부서마다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안 해보던 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뭐 해보니까 뭐 한계가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의 니드를 맞춰서 프랜차이즈들이 도움을 주겠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잘 되면 다행인데 이게 또 프랜차이즈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치킨집은 말할 것도 없고 요즘 뭐 하나 뜨면 비슷한 것들이 오죽순으로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이게 초반에 좀 오픈발이 지나고 나서도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사실은 창업을 하면 안 되는 준비가 아직 안 되신 분들이 어쩔 수 없이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놀 수 없기 때문에 창업을 하는 분들은 저는 창업을 당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공급과잉인 겁니다. 공급과잉. 그러니까 서로 힘들어지는 것이죠. 안 그래도 지금 소비는 줄어들고 있는데 장사하는 곳은 늘어나니까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럼 가계부채 말씀을 이제 드리면 사실 가계부채에 대해서 걱정한다는 얘기는 제가 십몇 년 전부터 들었고 저도 관련 보고서를 쓴 적이 있는데 그때 700조였어요. 근데 지금은 2,500조 정도 돼 있으니까 참 금액 자체가 레벨 자체가 달라졌는데 가계부채가 뭐가 문제냐면 가계부채는 계속 늘어요. 계속 느는데 문제는 이제 증가폭입니다. 증가폭이에요. 가계부채가 줄어든다고 하기엔 줄어들기를 기대하기 쉽지 않죠. 그냥 모두가 다 실물 경제에서 돈을 벌어서 은행에 다 갚게 되면 이건 엄청난 긴축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다 갚으면 갚았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고통받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준의 경제가 성장하는 수준, 가계의 소득이 성장하는 수준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건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면 이제 혈압이 좀 높아지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수준은 다 이해하는 거예요. 20대하고 50대가 혈압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가 없이 올라가는 게 있는데 그거를 너무 빨리 올라가면 이제 고혈압 판정을 받으시는 고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지금 한국의 상황은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좀 지났죠. 꽤 위험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다르게 미국은 가계대출의 70%가 고정금리인데 우리는 70%가 변동금리니까 다시 한번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가 다시 온다면 지금 이제 인하가 시작됐지만 지금 분위기 보아하니 또 다음에는 또 언젠가는 또 오를 거잖아요. 그렇게 그때 되면 금액은 늘어나 있으니까 지금 3% 올렸는데 원금이 3배가 되면 그때 1% 올린 거랑 그 1%만 올려도 부담은 똑같이 늘어나는 구조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돈 벌어서 은행 다 갚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대기업 다니고 벌이가 괜찮으신 분들도 월급 많이 받지만 절반 이상을 은행에 갖다 줘야 되면 돈 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창업을 하신 분들한테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서울의 아파트나 이런 데서 이제 상가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흔히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대요. 왜냐하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은행에 돈 갚아야 되기 때문에 돈을 쓰지 않는다. 차라리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은 작은 오피스텔 이런 데가 차라리 더 낫다고 하는 거죠. 그게 뭐겠습니까? 지금 가계부채가 갚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면 결국엔 돈 벌어가지고 은행에 다 갖다 바치게 되면 물론 집주인들은 집값이 올라가면 그걸로 보상을 받겠지만 현금 흐름이 없고 내수가 죽어나가니까 그 내수에 관련된 사람들은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가계부채가 너무 많은 상황에서 내수를 보고 또 낮추자고 하니 그렇게 되면 금리 빠지니까 부동산 올라간다. 이런 문제가 계속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사실 한은의 고민도 이 지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물가가 1.6% 올라가고 있어요. 1.6%면 사실상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온 거거든요. 그런데도 금리를 시원하게 못 내린 이유가 부동산 때문인데 이렇게 되면 부동산을 놓고 보면 금리를 올려야 될 것 같고 내수를 보면 금리를 낮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와 한국은행이 고민이 좀 많아지는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실 서울 상급지를 가진 집주인들하고 내수에 관련된 자영업자들의 좀 양극화는 더 심해지기 때문에 가계부채는 증가 속도가 우리나라가 경제가 성장하는 것만큼 그리고 경제가 성장해서 가계의 소득이 높아지는 것만큼만 올라가면 은행에 줘야 될 이자도 늘지만 나의 월급이 늘었기 때문에 소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수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일본에 이제 잃어버린 10년, 20년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한 90년부터 잃어버렸으니까 찾은 게 한 24년 정도 된 것 같고 그러면 한 대충 30년 정도 잃어버렸던 거죠. 사실 일본이 대단하긴 합니다. 30년 동안 잃어버렸는데 아직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경제 규모라고 하니까 잃어버리기 전에는 얼마나 대단했냐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만한데 중요한 거는 일본이 이제 장기 침체를 겪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단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었고 인구의 문제를 먼저 겪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는 거 아닌가. 실제로 그렇게 따라가고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인구가 꺾여도 그런 장기 침체가 오지 않으면 되는
되는 겁니다. 근데 인구가 꺾이면 장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무조건 오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오지는 않는데 그래도 가능성이 높아지죠. 사람이 아무래도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든 사람이 많으면 소비 성향도 줄어들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우리도 저성장에 들어간 건 분명하죠. 뭐 굳이 그걸 뭐 잃어버렸다까지 표현하지 않더라도 중진국의 함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연봉이 작을 때는 팍팍 올릴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올라가면 연봉 상승률도 점점 좀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뭐 개인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인데 그래도 한국은 중진국의 함정은 좀 벗어난 케이스라서 좀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과거와 같은 그런 성장률을 기대할 순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일본이 그냥 단순히 노령화됐기 때문에 인구가 꺾였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디플레를 겪었느냐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하나의 원인인 거지. 메인 원인은 자산시장, 부동산 시장이 붕괴가 됐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우리도 주식을 할 때 이제 잘못된 주식을 비싸게 사가지고 크게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결단하고 정리하고 다시 새로 시작할 때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날이 올 때까지 무제한으로 물타기를 계속한다. 이렇게 되면 그 주식이 설사 십몇 년 후에 돌아온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놓쳤던 많은 좋은 주식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일본은 이런 식의 불황을 겪어왔다는 거죠. 부동산 가격이 내려왔으면 그냥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쳐내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거기다가 소위 말하는 물타기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금리를 낮춤에도 불구하고 번 돈을 벌어서 기업이 됐던 개인이 됐던 돈을 벌면 소비를 한 게 아닌가? 즉시 은행에 빚 갚는 쪽으로 가니까 금리 인상의 효과가 자발적으로 나온 거예요. 중앙은행은 금리를 낮췄지만 개인과 기업들은 마치 중앙은행이 고금리를 했을 때하고 똑같은 행동을 계속 해왔단 말이죠. 그런 게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오래됐는데 한국은 적어도 뭐 그런 형태 거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다른 형태로 고생을 할 수는 있는데 일본이 그랬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그렇게 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좀 나이브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안 간다는 건 아니지만 똑같은 경로로 갈 것 같지는 않다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미국은 금리를 더 내릴까? 네, 미국은 금리를 더 내릴 겁니다. 이제 시작을 했고요. 사실 뭐 한 번 내린 거고 이제 파월 의장의 임기가 26년 2월 정도까지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그때까지는 3% 중반 정도까지는 이제 금리를 인하할 것 같은데 파월의 특징을 되돌아보면 굉장히 판단을 느리게 합니다. 투자라는 게 마찬가지듯이 그 모든 기업의 실적을 다 확인하고 투자해가지고는 돈을 벌 수가 없죠. 좋을 것 같을 때 사가지고 막상 좋아서 주가가 오르면 그때 팔고 나와야 되는 게 이제 주식인데 경제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앞으로 물가가 이렇게 오를 것 같고 앞으로 물가가 내려갈 것 같으면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데 파월 같은 경우는 경제인이기보다는 사실 변호사 출신이다 보니까 증거를 중시합니다. 근데 문제는 경제학에서 나오는 증거라는 건 다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백미러 보고 운전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게 이 지점인데 뭐 예를 들어 물가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후행적인 판단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름값이 오르면 뭐 주유소는 빠르게 오르겠지만 전반적인 모든 게 올라서 결과적으로는 소비자 가격이 오르는데 걸리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러고 나서 그 가격이 올라가서 소비자 물가가 집계돼서 발표되는 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미 늦는 거죠, 구조상. 그걸 보고 앞으로 앞에 걸 판단한다고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백미러 보고 운전하는 수밖에 없는 것인데 대신에 파월은 늦긴 한데 돌다리도 무너질 때까지 두리다 보니까 결국에 한번 무너지면 거 봐라 내가 무너진다고 했잖아 약간 이런 케이스다 보니까 무너지고 나서 액션은 정말 강해요. 그러니까 느리니까 더 빨리 하는 거죠. 금리 인상도 느렸으니까 빨리 인상을 한 거고 인하도 느리니까 빨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고 지금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의 물가들은 빠르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일단 실제적으로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미국은 이제 올라가는 속도도 빨랐지만 내려올 때는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괜찮기 때문에 내려오는 속도가 다른 데보다 느려요. 예.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을 겁니다. 이거 뭐 이 정도 더 내려도 되나? 이제 물가가 다시 올라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아마 파월은 고집 피우면서 더 인하를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있다고 보고 물론 26년 이후에는 물가가 다시 조금 반등을 할 것 같아서 그때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사실 뭐 연준 의장이 바뀔 것 같고 지금 트럼프 당선 확률이 높으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이제 파월은 이제 재지명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26년 초까지만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그때까지는 웬만하면 인하 쪽으로 가려는 의지가 미국의 파월 의장한테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물가가 내려오고 있으니까 금리를 그렇게 많이 올리고 한 번 낮추고 말 건 아니니까요. 더 내리긴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내릴 거라고 기대했는데 연준이 이렇게 내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실상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인하는 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좀 실망할 수도 있고 시장은 이 정도가 내릴 줄 알았는데 연준이 이렇게 내려버리면 또 갑자기 환호가 나올 수도 있고 이제 앞으로는 인하는 결정 났는데 시장의 기대와 실제 연준의 인하 속도 이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시장을 좀 흔들 거는 그게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건희 회장님도 우리나라는 뭐 샌드위치다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사실 미국하고 중간 사이에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 우리나라 산업 자체가 그 완성품을 만드는 나라는 별로 아니긴 하죠. 물론 삼성에서 갤럭시도 만들고 하긴 하지만 삼성이 이제 갤럭시만으로 그렇게 커진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제 반도체고 우리가 반도체를 많이 쓰지만 우리가 반도체를 살 일은 별로 없거든요. 컴퓨터를 맞출 때 디램을 사는 거 아닌 이상은 다 우리가 뭔가를 샀는데 그 안에 부품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나라 산업이 그렇습니다. 물론 자동차도 있고 조선도 있고 하지만 그 관련된 그 소위 말하는 산업재, 자본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냐면 이제 중동 같은 데서 원자재를 캐내면 그걸 가지고 아시아 그러니까 중국이나 한국 같은 데서 특히 한국의 부품을 만들면 그걸 중국에 수출해서 중국에서 완성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면 미국은 그걸 소비하고 그 돈이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면 한국도 돈을 벌고 중국은 다시 미국 채권을 하면서 글로벌 분업이 크게 삼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누구는 캐내고 누구는 만들고 누구는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왔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했더니 편하긴 한데 미국은 돈 찍어서 소비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그래도 없으면 안 되는 필수적인 요건이 다른 나라에 너무 기대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우리가 이번에 인플레이션을 겪었을 때 처음에 올라갔던 게 자동차가 올라갔는데 자동차 가격이 높아지고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면서 미국의 CPI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는데 그게 대단한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냥 차에도 들어가는 반도체가 있는데 그거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만드는 그런 굉장히 높은 기술 수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차에 들어간 부품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실 별로 돈도 되는 것도 아니라서 전 세계 한 세 군데의 회사가 그걸 납품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그 차를 다 만들어 놓고 그 칩 하나가 없어가지고 차가 출고가 안 되는 거죠. 그게 경제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차가 안 나오고 찾는 사람이 여전하니까 신차 가격이 올라가고 그리고 신차를 대기하면 6개월이 아니라 이제 1년, 2년 걸려야 된다고 하니까 중국가 가격이 올라가고 중국가 가격이 올라가니까 모든 물가가 올라가는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는 걸 미국이 봤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중국처럼 공장을 돌리는 건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없으면 나라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일부 반도체라든가 배터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기 나라 안에서 만들자 이거잖아요. 예, 그게 이제 리쇼어링인데 예전부터 그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게 코로나 이후죠. 예, 그래서 지금은 한국은 원래 지금까지는 중국에 납품하고 중국이 미국에 팔면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미국에 직접 파는 것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과도기입니다. 그래서 중국 의존도가 내려오고 미국 의존도가 올라오면서 주식시장도 뚜렷한 차별화를 보였었는데 그게 최근 1년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과 관련된 반도체, AI, 전력기기, 화장품 이런 것들은 주가가 좋았고 그 외에 전통적인 중국하고 관련된 산업들은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반반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그 새로운 이런 룰에 앞으로 미국이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중국이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할지 아직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좀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경제는 의외로 이 짧은 시간에 미국 9% 정도까지 내려왔던 미국 의존도가 20몇 %까지 금방 올라왔거든요. 이런 거 보면 이제 한국 경제가 힘들긴 한데 적응력도 끝내주는구나 이런 생각은 좀 해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과도기다. 지금은 과도기고 중국은 이제 다시금 중국 경제가 한동안 너무 안 좋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부양책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경기가 다시 부양이 된다면 중국의 비장이 다시 조금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실패한다면 미국이 올라가던 그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것인데 현재는 둘 다 쾌부찬입니다. 미국도 경기 침체 우려가 아직은 조금 남아있고 그리고 중국에 대한 거는 너무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도 기대는 조금 생겼지만 우려가 아직은 더 많은 그런 상황이라서 현재는 한국 경제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좀 약간 한쪽으로 방향을 못 잡고 약간 눈치 보는 그런 상황인데 이건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니라 그냥 그쪽에서 경기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한국 경제 특유의 적응력을 가지고 움직이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망을 예측하기가 어렵게 경제 지표가 서로 모순될 때가 있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네, 경제 지표가 원래 많고요.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것들이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적응을 못하면 또 업데이트를 하기도 하고 새로운 지표가 계속 만들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경제 지표들이 꽤 많습니다. 뭐 당장 최근에만 하더라도 소매 판매 이런 것들은 아니 뭐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나라 현재 미국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돈을 잘 쓰면 경기 침체가 오는 거 맞아?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경기 둔화나 또 나쁜 쪽으로 찾아보려고 하면 또 중소기업의 연체 이율 이런 것들도 찾아보면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다른 얘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경제 상황이 종합적으로 보면 둔화는 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둔화는 되고 있는데 아직 침체라고 보기에는 좀 과도한 해석인 상황에서 이거는 침체로 가는 길이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러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해석의 여지도 좀 달라지고요. 그래서 같은 지표를 봐도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고용지표일 텐데 고용지표가 한 달 좋게 나오면 이제 미국은 다시 경제가 좋아지나 보다 했다가 또 한 달 안 좋게 나오면 경기 침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너무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지금은 지표 자체가 갖고 있는 모순성을 떠나서 그냥 매크로 그 지표를 해석하는 의견이 너무 극단적이라서 그래요. 방향을 서로 다르게 전제를 하고 이걸 해석하다 보니까 너무 좀 극단적이에요. 그래서 한쪽이 손을 들어주는 지표가 나오면 또 그쪽으로 확 몰렸다가 저쪽으로 확 몰렸다가 하는 거라서 지금은 경제 지표가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인데 일단은 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고용 지표도 둔화는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경제 침체라고 말할 것 같으면 회사들이 뭐 오늘 내일 하면서 무너지고 막 잘려 나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그러니까 참 현재는 상황 자체도 모순적이다. 그러다 보니 경제 지표도 뚜렷한 방향을 못 보여주고 그때그때 너무 바뀌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값은 계속해서 올라갈까요? 지금 최근에 부동산 시장의 상승은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상승 때하고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22년 때 굉장히 경제도 안 좋았고 주식도 안 좋았고 부동산도 안 좋았습니다. 서울 부동산도 꽤 많이 하락을 했었었는데 23년 들어서부터 이제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뭐 강남이나 상급지에서는 이제 전고점을 넘겨가는 이런 거래까지 나오고 있으면서 부동산이 너무 강세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엄밀히 말하면 일단 23년부터는 정부가 좀 부양을 한 부분이 있죠. 뭐 신생아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부동산이 너무 꺼지면 안 되니까 약간 부양을 했던 거예요. 약간 부양을 해서 거기서 반응이 좀 왔는데 그러고 나서 그 효과가 지속이 되고 미국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점점 좀 벗겨지고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기대감이 높아지니까 자금들이 이제 갈 곳을 찾는 것이죠. 미국은 경기 침체는 아닌 것 같으니까 경기 침체 걱정 때문에 빠졌던 나스닥이 뭐 다시금 올라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주식시장보다는 돈들이 갈 데를 찾다 보니 결국에는 강남이나 성동 같은 이게 그 상급지 부동산으로 돈이 몰렸던 거예요. 돈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주식으로 가자고 하니 뭐 삼성전자가 저러고 있는데 큰 돈 들어가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면 이 돈들을 어디다 넣어야 되겠냐. 그래서 채권에 좀 넣으려고 해도 뭐 채권 안전하긴 하지만 생각보다 경기 침체가 강하지 않아서 경기 침체가 와야 이제 금리가 빠지고 채권으로 돈을 벌 텐데 그렇지도 않고 그럼 어디다가 돈을 좀 소위 말하는 파킹을 좀 해놔야 되겠냐. 그럼 한국에서는 지금 현재 강남 메인 부동산 밖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부동산이 이제 상승장으로 돌아섰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갈 곳 없는 돈들이 가장 안전한 서울 신축, 반포, 신축 아파트로 몰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만들어진 것이고 또 그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가격을 보고 다른 뭐 지방이나 이런 데서 정리하신 분들이 또 자금이 유입되면서 지금 놀라운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약간 꺾였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파킹을 한 거죠. 어느 정도 파킹을 했고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는데 그 전에 정부가 이제 금리는 내려가도 한도를 줄이는 식으로 해서 가계부채를 어떻게든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일단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 환경에 내몰리고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 때문에 걱정이 되니까 금리는 한국은행이 낮추되 한도는 정부가 정하잖아요. 그래서 한도를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가계부채를 관리를 할 건데 가계부채 증가율이 우리나라 부동산이 최고점을 찍었던 21년 그때 수준 거의 그 수준까지 증가율이 왔기 때문에 그걸 넘어가는 걸 절대 용인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승할 여력이 별로 남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 서울 부동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소폭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이제는 지금의 경제 체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은 제법 많이 소진을 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 지금 급하게 올라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실제 그렇게 타는 분들도 많이 줄어든 것 같다라는 거.
앞으로 어디에 투자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지금 약간 과도기이기 때문에 어디에 투자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되면 여기 투자하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투자한다는 그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이 경기 침체 우려감을 벗어낸다면 아무래도 지금까지 좋았던 미국이나 미국 관련 주식들 이런 것들이 계속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미국이 생각보다 그 경제 침체가 빨리 내려오고 있고 연준의 대응이 느리다고 한다면 일단 채권으로 어느 정도 보험을 들어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위기가 되면 일단 싸지니까 살 수 있는 건데 문제는 경제 위기가 기회다 이런 얘기는 이제 어찌 보면 당연한 게 위기가 오면 이제 자산 가격이 싸지는 거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싸진다 한들 돈이 있느냐는 거죠. 이미 다른 데 투자를 하고 있다 거기서 물려 내려온 분들은 이걸 털고 여기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대응이 문제입니다. 경기가 생각보다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면 현금 확보를 좀 해놔야 되거든요. 주식을 좀 팔아놓든지 자산시장을 좀 팔아놔야 좀 싸게 나온 것들을 살 수가 있을 텐데 이거는 이제 대응의 문제다. 대응이 잘 돼서 위기 때 어느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물린 상태에서 이 위기가 지나가길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은 어떤 상황인가요? 최근에 특히 24년뿐만 아니라 최근에 부동산 시장은 이제 철저한 양극화였죠. 일단 23년부터 22년 힘들었던 부동산 시장을 이제 정부가 느낄 수 있듯 말듯 약간 얼뜻 부양을 하면서 그 효과가 좀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글로벌 유동성이 좀 늘어나기 시작하면 미국이 이제 동결을 하기 시작하고 인하에 대한 신호를 주고 그에 맞춰서 이제 다른 나라들도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늘어난 유동성이 한국에서는 부동산에 집중됐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갔는데 한국은 아직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단 부동산으로 먼저 들어가게 된 것 같아서 그래도 가장 예전처럼 무조건 돌아가면서 확산되는 그런 게 아니라 가는 놈만 가는 그런 철저한 그 차별화 시장이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같은 부동산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이미 비싼 곳에 과감하게 투자했던 분하고 좀 저가 매수를 노렸던 분들하고의 결과 차이가 굉장히 좀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거는 부동산이 지금 다시금 그 상승장이 왔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갈 곳 없는 유동성이 부동산에 잠시 파킹되고 하면서 그것들이 연결되고 그리고 그 실수요도 어느 정도 증가가 됐던 게 반도체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업황이 좋았으니까 전반적인 경제는 나쁘더라도 미국이나 AI 관련된 기업들은 하이닉스나 이런 곳이겠죠. 그런 것들은 성과 실적이 좋았으니까 거기서 나온 돈들이 실수요층을 또 자극하기도 했고 그런 것들이 섞이면서 특정 지역의 그리고 최상급지 쪽으로 지방에서도 최상급지 위주로만 그런 쪽으로만 차별화 시장이 좀 가는 그래서 뭔지 올라도 좀 허탈하게 오르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상황이 심각한데 부동산을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 가계부채는 이제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고민할 문제고 개인은 내가 얼마나 한도를 받아서 대출을 넣어서 이제 집을 살 수 있느냐 이거일 텐데 또 주변에 주식에서 고생했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어도 부동산 사가지고 망했다는 얘기 잘 못 들어보셨을 테니까 일단 부동산은 한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을 하니까 한국 경제가 성장했다는 거는 우리의 땅은 그대로인데 해외에서 자꾸 달러를 벌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땅은 그대로인데 돈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높아졌겠죠. 그러다 그게 십몇 년, 수십 년간은 이어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굉장한 또 안정감을 느끼는 건 당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서울 부동산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물론 서울이 비쌌지만 지금 이제 그 지방과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제 여기가 한국에선 여기가 유일한 방법인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는 전혀 무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정부 정책은 말씀드렸다시피 23년에는 약간 부양을 좀 했다가 이제는 부양하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됐고 그걸 넘어서 이제 가계부채 증가율이 다시금 고개를 들다 보니까 정부는 좀 이제 다시금 규제 쪽으로 선회를 했죠. 그래서 지금 현 정부는 공급을 늘리고 싶어 하는데 사실 불행하게도 공급을 늘릴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 서울 주변에 빈 땅들이 많아서 신도시라도 뭐 시원하게 지을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뭐 신도시조차도 이제 신도시가 아니고 신도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고 실질적으로 땅이 없습니다. 이제 신도시를 지으면 그건 신도시가 아니죠. 그냥 지방도시입니다.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과거 같은 걸 기대할 수 없고 그러면 서울의 오래된 빌라촌들을 재건축 재개발해야 되는데 또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뭐 환갑대나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십몇 년 들어가는 거거든요. 공급을 빨리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게 좀 답답한 부분이라서 공급을 좀 화끈하게 좀 늘릴 수 있다면 지난 정부에 있었던 각종 규제들을 조금 이제 풀어 나가면서 정상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가는 걸 원했을 텐데 아직은 그게 물리적으로 한계가 조금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이나 상급지에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더 높아져가지고 이게 또 위험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으니 지금은 사실은 정책이 선회됐다. 약 23년 정도의 부양에서 지금은 정부는 다시금 긴축으로 가고 있다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 이제 한은은 금리를 조금 더 인하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은도 금리를 낮추고 정부도 규제를 풀면 더 부동산을 자극할지도 모르는 불안감이 생기기 때문에 한쪽은 매파적인 행동을 할 것인데 그게 지금은 한은이 아니라 정부가 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거품일까요? 정상적인 흐름일까요? 현재 부동산 시장 거품일까요? 정상적인 흐름일까요? 약간 거품이 끼어있는 것도 있을 수 있죠. 지금 아무리 한강변 신축 아파트라고 해도 33평, 옛날 말로 33평, 요즘 뭐 88제곱 국평이라고 하죠. 63억까지 올라갔는데 모르겠습니다. 63억을 만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돈으로 해외에서 집을 사면 얼마나 살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쉽게 납득 가는 가격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러다 100억 찍을 것 같은데 압구정이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완료가 되면 100억은 넘어가겠죠. 근데 100억짜리 집치고는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없잖아 들긴 드는데 뭐 사실 집이 좋아서기보다는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라는 그런 기대감과 희소성 때문에 거기가 강한 거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거품이 없다고 말하기에는 좀 약합니다. 이게 전부 다 거품이다 곧 터질 거다 이렇게 말은 못하더라도 거품이 낀 건 사실이죠. 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이지 않죠. 정상적이지 않은데 문제는 자산 가격이 정상적인 흐름을 가져가는 때는 거의 없습니다. 원래 자산 가격이라는 거는 거기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간에 오를 때는 우와 할 때까지 올라가고 빠질 때도 저기까지 빠지나 할 정도로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상적인 시기는 거의 없어요. 결과적으로 정상적으로 수렴을 한다는 거지 그 정상적인 흐름을 놓고 그 비정상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자산시장의 특징입니다. 특징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품이 있다 하더라도 거품이 언제 터질지도 예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거품이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22년쯤에 매도를 했던 분들은 지금 또 땅을 치는 것이죠. 또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완전히 터지지 않겠구나 라고 판단해서 들어가신 분들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이거는 거품이라는 거는 지나봐야 하는 겁니다. 지나봐야 하는 것이고 원래 자산 가격은 원래 정상적이지 않다. 정상적인 것 같으면 누가 투자를 해서 잃겠습니까? 정상적으로 투자만 돈을 버는 것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품이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지금 당장 거품이 터진다고 말할 만한 요소도 없다. 지금 국내에 있어야 되는 자금들이 갈 곳이 사실 딱히 어디 있느냐. 물론 그 아파트가 60억이 넘는다는 게 우려하지만 그 돈을 안전하게 넣어둘 때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또 결국엔 또 거기를 찝는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좀 꺾이긴 했어도 조금 더 진행이 될 가능성은 좀 있고 거품이 터진다는 거는 이제 터져봐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영끌에서라도 사야 되냐 아니면 있는 거라도 팔아야 되냐 이게 극단적인 질문 주신 분 계신데 원래 부동산은 영끌입니다. 부동산을 다 현금적으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지방이라고 해도 다 몇 억씩은 해요. 살면서 몇 억씩 하는 걸 그냥 아무렇지 않게 뭐 오늘 날씨 좋으니까 집이나 하나 사지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뭐 서울 아파트도 고소하고요. 그냥 적당히 살만한 아파트 하나 마련하는 게 일생일대 경제적 목표입니다.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의 목표가 그거죠. 그냥 내 집 번듯한 내 집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인데 그게 또 운이 좋거나 능력이 좋으면 이제 서울에 뭐 역세권이 되는 것이고 그게 좀 부족하면 이제 조금 옆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부동산은 영끌입니다. 영끌이고, 근데 이제 극단적인 영끌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뭐 신용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당장 오늘 사는 순간부터 상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로 이제 사는 사람들도 있긴 하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그거는 모든 투자에서 한쪽 방향만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거잖아요. 뭐 주식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식의 투자는 이제 리스크를 감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끌을 한다고 계산했을 때 금리가 지금 은행에서 받아본 금리보다
한 1%더 올라가도 나의 삶이 후퇴하지 않을 수 있는지는 한 번은 개방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걸 넘어가기 시작하면 여기서 금리가 올라가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은 지금 집값이 올라도 그 과정에 자기가 나자빠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사서 버티면 되긴 하는데 못 버텼을 때 금매로 내놓으면 주식 하한가에 던지는 거랑 똑같아요. 금매 나왔는데 제값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부동산은 하락장은 극단적인 경우고 상승장과 거래가 없는 장 두 개거든요. 거래가 없을 때 살 사람이 없는데 하다못해 당근에 내가 물건을 올렸는데 아무도 하트를 누르지 않아요. 그럼 팔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가격을 후려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부동산은 내가 팔고 싶을 때 내가 팔고 싶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건 상승장 때밖에 없습니다. 상승장이 끝나면 절대 내가 생각했던 가격대로 팔 수가 없어요. 사는 사람이 있어야 사죠. 그게 안 되니까 이자를 못 내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이고 아니면 그게 아니면 금매로 내놔가지고 주민들한테 우아할 정도로 가격을 다운시켜가지고 팔아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부동산이 안전한 건 맞는데 그거는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나자빠진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면 부동산 하락장에서 고생하신 분들은 주식은 결심하면 됩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면 오늘 팔기로 마음은 오늘 안에 팔 수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 절대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하락장이 겪어보면 주식 하락장보다 훨씬 무섭다는 거는 경험해 봐야 하는데 그걸 생각하시고 하셔야 된다. 안 팔리면 어떡할 건데 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꼭 하시고 투자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집 마련 타이밍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집 마련 타이밍이라 사실 돈 있으면 아무 때나 사도 되긴 하죠. 실거주는 오르면 좋고 떨어져도 내가 살면 그만이잖아요. 부동산이 주식보다 제일 좋은 건 딱 하나잖아요. 주식은 존버하는데 조금 짜증나지만 부동산은 실거주면 그냥 살면 되지 그걸 존버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살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실수요는 그냥 자기가 살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되고 나는 여기에서 장기간 살아야 되겠다는 확신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사도 좋습니다.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집을 사고 나서 집값이 좀 오르길 바라는 것도 인지상정이긴 하죠. 그래서 굳이 타이밍을 따진다면은 집값도 결국에는 하나의 재화고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공급이 늘어날 때는 아무래도 가격이 많이 오르기 힘들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그럴 때 공급이 빨리 안 늘면은 또 가격이 오를 텐데 부동산 가격이 사실 좀 계단식으로 올라요. 크게 세 번의 부동산 붐이 있었는데 80년대 후반에 한 번 있었고요. 그게 결국 이제 일기 신도시들을 이제 낮게 만들었던 것이고 두 번째가 아마 노무현 대통령 때로 기억나는데 그때 버블 세븐이니 강남 불패라는 말이 아마 그때 나왔을 겁니다. 2003년 그때 3억 정도 하던 이제 강남 아파트가 12억을 갔던 게 아마 그때 정도 기억을 하고 그러고 나서 보수 정권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때는 오히려 뒤로 빠졌죠. 강남에 이름만 내면 알만한 아파트들, 예전부터 있었던 아파트들 보면 완전 재건축 단지가 아니라 퍼스티지 정도 되는 것만 봐도 그때부터는 거의 10년 가까이 3%가 오릅니다. 세금 낸 걸 생각하면 이건 마이너스죠.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급등하기 시작을 하는 건데 그리고 말씀을 드리면 보수 정권은 뭔가 짓는 거 좋아합니다. 공급을 늘리는 거 좋아하죠. 그래서 비판하시는 분들은 토호족이다 이렇게도 비판도 하시고. 근데 진보 정권은 주로 규제를 많이 하죠. 대출을 줄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보통 대출을 줄이거나 할 때 정부가 왜 대출 한도를 줄이겠습니까? 부동산이 내려가고 있으면 아니면 부동산이 정말 안정적으로 물가 상승률만큼만 오르고 있으면 그럼 뭐하러 규제를 하겠습니까? 사람들 싫어하는데. 그 대책 나온다는 것 자체가 부동산이 오르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렇게 되면 부동산은 아무리 지금 인기가 좋다고 해서 아파트를 오늘 발주를 넣어가지고 보름 후에 받아볼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불이 땡겨지기 시작하면 이제 공급 부족이 얘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상승할 수가 있을 텐데 문제는 이 가격에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 올라가고 나서 80년대 후반에 한 번 올라가서 90년대 경제가 좋았잖아요. 물론 IMF가 있긴 했습니다만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 경제 체력이 높아지니까 예전에는 너무 많이 올랐다는 그 가격이 싸지게 느껴지는 그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상승장 이후에 우리가 2017년까지 거의 한 10년 동안 경제가 또 성장하면서 예전에는 3억 하던 게 12억에서 너무 비싸다는 건데 지금 와서 보니까 12억이면 너무 싼 거지가 되는 거죠.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내려온 것처럼 느껴지게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상승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소득이 그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정도는 우리나라 경제가 더 성장을 해야 됩니다. 더 성장을 해서 이제 마음만 먹으면 이 가격은 살 수 있지. 더 이상 강남 아파트가 지금 한 3, 40억 하지만 언제든 3, 40억이면 내가 살만하지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면 또 그때 한 번 더 계단을 올라갈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죠. 또 시간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져야 됩니다. 좋아져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조건이 된다면 경제가 좋아지고 그 가격을 수긍할 만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상승할 텐데 지금 당장은 급할 건 없는 거죠. 이미 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응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늦어서 좀 천천히 가도 이미 지난 버스에 너무 땅을 치지 않아도 다음 버스를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꼭 사야 한다면 이런 곳은 사지 말라. 사실 부동산을 할 때 우리나라 산업 구조로 봐야 됩니다. 뭐 서울이 많이 오르는 거는 서울이니까 많이 오르는 거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꼭 수도가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근데 우리나라는 수도에 모든 게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우리가 금융위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이 이제 산업 현장이 다 부울경 쪽에 있었죠. 뭐 조선소라던가. 그래서 서울도 비쌌지만 당시에 그 드라마 남자 주인공이 이제 뭐 조선소 팀장으로 나오고 막 하던 시절에는 뭐 거제도나 이런 데 부동산 가격이 가보면 놀랍습니다. 해외에서 번 돈이 그쪽으로 뿌려지니까 그럼 거기서 일을 해야 되고 거기서 일을 하려면 근처에 부동산이 있어야 되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죠. 그랬는데 2016년이 넘어가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주로 이제 메인 산업이 중후장대보다는 한동안 조선 같은 건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중후장대보다는 뭐 바이오 아니면 이제 반도체 이게 뭐 아니면 2차 전지 이런 식으로 많이 갔는데 바이오하고 반도체 특징이 뭐냐면 작아요. 정말 작습니다. 그러니까 배는 만들면 조선소를 서울 근처에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일단은 땅도 없고 그리고 뭐 초대형 포스코 같은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하면 경기도에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방으로 가서 지방도 그 주변은 좋아지고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는 뭐 반도체는 용인 동탄까지만 내려가면 더 이상 내려갈 이유가 없고 그리고 바이오는 다 송도 쪽에 있죠. 왜 거기에 바이오 기업들이 많겠습니까? 바이오는 그냥 약물이니까 배에다가 수출하지 않죠. 배에다가 실으면 안 되죠. 비행기에 실어야 돼요. 공항 근처에 있어야 되지. 공항 근처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도 너무 작잖아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핫한 게 엔비디아 AI 그 가속기 아니겠습니까? 그 한 개 뭐 몇천만 원씩 하는데 그냥 큰 그래픽 카드처럼 생겼잖아요. 몇천만 원 치고는 되게 작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냥 쏴가지고 비행기로 실어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거를 만들고 그런 공장을 세팅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방으로 갈 필요가 없고 그냥 다 서울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지방에서 공부를 잘하던 인재들이 좋은 직장을 얻으려면 좋은 직장 다 여기 있으니까 다 이쪽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 이후로 우리나라 출산율이 팍 꺾이는 것도 예전에는 그래도 부울경이나 뭐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서울로 오지 않으면 거기를 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왔는데 겨우 내가 살 수 있는 데는 찾았지만 결혼해서 아파트를 구할 엄두가 안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미루게 되는 것이고 그럼 출산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지금은 우리나라 산업이 작아졌어요. 휴대폰도 가면 갈수록 작아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만든 그 휴대폰에 들어가는 부품도 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맨나노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20나노 정도 얘기하면 이제 거의 철근 수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3나노, 2나노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드는 공장은 제법 크겠지만 그 결과물은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거에 관련된 기업들은 다 근처에 모여 있을 것이고 거기서 출퇴근 가능한 도시들은 대부분 뭐 동탄 뭐 이런 거 정도까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배후적인 그러니까 이 산업이 점점점 고정밀화되고 점점 디지털화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배후로 올 수 없는 땅에서는 굉장히 힘들죠. 예전에 제가 거제도 갔을 때 한참 조선소 좋을 때 그때 프로지오 가격에 놀랐다가 조선업이 가장 힘들었을 때 그때 뭐 대우조선 넘어가고 뭐 난리가 났을 때 갔을 때 제 기억으로는 그 34평 아파트가 월세가 1000에 35가 나온 걸 봤습니다. 서울에서는 1000에 35면 4평짜리 원룸도 구하기 쉽지 않거든요. 극단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 물론 지금 그 집이 어느 정도 돌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충격을 받았거든요. 와, 이게 출퇴근만 할 수 있으면 여기 한 월세를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기에 배후에 들어올 만한 자금과 사람이 없으니까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 게 서울은 믹스가 되어 있잖아요. 서울의 장점은 대기업 본사들이 여기 다 있기 때문에 이 대기업이 잘 되면 여기서 받쳐주고 근데 대신 다른 데가 안 되면 여기 좀 받쳐주고 이게 포트폴리오가 되는데 뭐 포항이라든지 그러니까 한 회사를 보고 먹고 사는 데 있잖아요. 지금 약간 동탄도 좀 위험한 게 삼성 보고 있는데 삼성이 요즘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성에서 아무래도 뭐 상여금 이런 걸 예전처럼 못 주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결혼해가지고 집을 구하는데 벌써 14억이 넘네? 어떡하지? 이런 분들이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조금 그래서 한 회사에 기대고 있는 도시는 위험하다. 그 산업이 잘못되면 같이 죽는다는 것이고 그러면
서울은 두 개가 다 되는 거죠. 첨단 산업이 여기로 모이고 대기업 본사들이 여기 다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돼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서울사라는 얘기를 이렇게 거창하게 한 것 같은데요. 물론 부동산은요 정말 쉽습니다. 부동산의 답은 20년 전에 물어봤던 지금 물어보시는 부동산은 뭘 사면 되냐 물어보면 답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압구정 현대 사면 돼요. 문제는 이제 돈이 없을 뿐이죠. 주식은 그때그때 답이 바뀝니다. 근데 부동산은 답이 바뀌지 않아요. 답은 정해져 있는데 답은 너무 쉬운데 그걸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 그래서 어려운 거죠. 주식이 어려운 거, 부동산의 어려움은 다릅니다. 주식은 답을 찾기가 어렵고 답이 너무 자주 바뀌기 때문에. 근데 부동산은 답은 정해져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많이 했던 뭐 산업 구조의 변화, 뭐 별의별 얘기가 결론은 그래서 압구정 사면 된다는 걸로 결론이 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대부분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상대적 리스크, 한 기업에 특히 좀 쇠퇴될 수 있는 기업에 좀 의존도가 높은 곳은 좀 피하고, 그리고 아예 그런 것조차 없는, 여기는 소위 말하는 대기업 맞벌이 커플이 이사 올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곳에 집을 산다는 건 굉장한 모험이 되겠죠. 사는 건 쉽겠지만 팔 때 어떻게 팔 건지 이제 고민이 시작되실 겁니다. 그래서 답은 배후 자본과 배후 인구가 없을 곳은 피해야 된다. 부동산은 사실 결과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이 이렇게 비싸진 이유가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기 때문이에요. 서울이라는 도시가 국토는 작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이라는 도시는 도시치고는 굉장히 큰 편이거든요. 그 김포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강변역까지 계속 달려도 계속 도심입니다. 꽤 큰 도시예요. 서울만 해도 1000만이 있고, 뭐 인천 경기를 포함하면 2500만이 여기에 있어가지고 그 뭐 상해급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동북아에서 이 정도 메트로폴리탄은 보기가 드문 거죠. 그런 데서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고 부의 상징이 되는 반포의 한강뷰 신축 아파트가 뭐 싸다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맨하튼에 갔을 때 센트럴파크가 내려다 보이고 맨하튼에 그 항구가 동시에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가 있다. 당연히 엄청나게 비싸겠구나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서울도 그 정도는 되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비싼 것인데, 그래서 여기 그 부동산 전망은 어떻게 보냐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경제가 성장을 했으니까 서울 아파트가 비싼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당장은 두 개를 보면 되겠죠. 서울 아파트를 지켜주고 있는 거대한 회사 두 군데가 있죠. 삼성과 현대. 거기가 잘 되면 거기서 직원들을 많이 뽑을 것이고 좋은 연봉과 성과금을 받은 사람들이 또 가정을 이루고 하려면 아파트가 필요할 것이니까. 그럼 가격이 계속 지켜지고 오히려 계속 올라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쇠퇴하고 이러면 이제 출퇴근이 멀어지더라도 그 이자를 낼 수가 없고 이런 분들이 많아질 거니까 우리나라 부동산의 장기 전망은 그러니까 경제를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뭐 잘하지 않을까 하는 좀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고요. 그래서 10년 동안은 부침은 있겠지만 상승은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상승을 주도하는 곳과 약간씩 끌려가는 곳이 있을 텐데, 주도하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산업의 변화에 민감하게 움직이시면 될 것 같다. 현재 국내 주식이 부진한 이유는 뭘까요? 최근 국내 시장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는 뭐 시장이 두 개니까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나눠서 설명드리면, 코스피는 뭐 삼성전자가 저러고 있으니까요. 삼성전자가 가장 큰 비중인데 가장 못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코스피가 가겠습니까? 일단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일단 뭐 AI의 사이클을 놓친 부분이 있고 HBM을 못 만드는 건 아니지만 하이닉스에 비해서 그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하고 오히려 중국의 저가형 이런 것들을 납품하면 뭐 이익도 내지 못하는 상황인데다가, 그리고 기존의 삼성전자의 무기였던 D램 같은 것들도 가격이 올라가다가 지금은 다시 내려가고 있잖아요. 중국의 CXMT 같은 곳에서 D램 같은 것들을 공급을 늘리고 있으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새로운 먹거리에서 소외되고, 기존 먹거리는 고객이었던 중국이 경쟁자로 나오니까 주가가 좋은 게 좀 이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삼성은 새로운 뭔가를 보여줘야 되고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주식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금융위기 때 수준으로 이제 주가가 내려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주가는 삼성이 이대로 무너진다에 베팅이 돼 있는 거예요. 원래 주식시장은 원래 그렇습니다.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를 때는 최악으로 일단 해놓은 다음에 그 정도는 아니구나 라고 하면 이제 다시 되돌리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냥 이대로 그냥 끝난다 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첫 번째 뭐 중요한 거는 그 HBM4부터는 정말 뭔가를 같이, 엔비디아도 사실 삼성이 통과하길 바라고 있어요. 한 곳에만 받으면 딜을 못 치잖아요. 두세 군데를 받아야 공급도 안정화되고 좀 싸게 받을 수도 있을 테니까. 그런데 그래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지만 일단 뭐 그렇다고 품질이 안 나오는 걸 지금 받을 수는 없는 상태니까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HBM3 같은 경우 그냥 아예 포기하고
포로 가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이 해소가 돼야 될 그래서 시장의 우려를 좀 그래도 삼성이 죽진 않았네 얘기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기존의 레거시 같은 경우도 DDR 이제 한 7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뭐 6, 7 정도에서는 그래도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여기서도 늦은 감이 있는데 원래대로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레거시에 대해서는 HBM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만 더 드리면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를 봤을 때 그 경쟁자가 따라오면 그냥 다 홍수를 일으켜서 다 잠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치킨 게임을 한 거죠. 그냥 거의 남는 거 없이 뿌려가지고 버틸 수 없게 만들어서 이제 쓰러지면 이제 남은 이익을 가져가는 이런 치킨 게임의 승자가 삼성전자였는데 지금 중국에서 CXMT가 메모리를 만들어서 뿌리고 있다고 하지만 삼성이 작정하고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같이 한번 죽어보자라는 생각으로 단가를 후려쳐버리면 거기는 적자를 다 메워야 되거든요. 적자를 공산당이 다 뒤에서 메워줘야 되는데 중국 지방정부 상황이 그럴 만한 지금 상황도 아닙니다.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삼성은 남기지 않고 그쪽은 손해를 보게끔 해서 밀고 나가면 결국에는 삼성이 잘해온 게 그건데 그래서 지금 삼성도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휘부를 바꾸고 뭐 전략을 바꾸는 게 그냥 새로운 거 뭐 파운드리 이런 거 아니 삼성 파운드리가 만든 게 수율이 안 나와서 삼성전자에 납품을 못한다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지금 그렇게 오랫동안 파운드리에 힘을 들였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도 않고 플랜 B도 없다는 게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의 또 다른 한 축인데 요거 잠깐 접어놓고 안 되는 거 접어놓고 잘하는 거에 집중하는 게 위기 때는 유효하거든요. 그쪽으로 가서 뭔가 성과를 보이면 지금보다 좀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코스피도 덩달아서 나쁘다. 외인들이 팔고 있다지만 삼성전자를 판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봐야 되는 것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금토세 때문이죠. 금토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 상황이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굳이 지금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 사가지고 사실 코스닥도 좀 많이 빠져 있어서 조금만 매수가 붙으면 많이 오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럴 것 같아서 샀다가 금토세가 시행돼 버리면 그것도 좀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거니까 지금은 그냥 국내 개인들은 주식을 더 늘릴 수가 없고요. 그냥 늘 이래나 저래나 거래하는 사람들 외에는 그냥 예탁금이 늘질 않아요. 주식시장으로 개인들의 자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인들이 조금 팔면 우르르 빠졌다가 조금 사면 우르르 올라요. 그러니까 요즘에 주식시장이 오늘도 뭐 코스닥이 장중에 2% 넘기면서 빠졌는데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파니까. 그래도 2% 오를 때도 이유는 없을 겁니다. 외국인들이 파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개인, 외인 중에서 뭐 기관은 존재가 없어진 지 오래됐고 개인들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해놨죠. 그러니까 외인들은 샀다 팔았다 하면서 그때 시장이 쭉쭉쭉 빠지기만 하고 개인들은 자꾸 빠져나가니까 시장이 좋은 게 이상한 것이죠. 좋은 게 이상해진 것인데 저 개인적 의견은 금토세는 법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아직 갖추지도 못했고 국채청장조차도 세금을 과세해야 되는 주체조차도 현재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된 걸 얘기를 국감에서도 하는 걸 보면 시행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빨리 결론이 안 나고 있으니까 시장의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코스피는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새로운 시도 그리고 그 시도에 외국인들이 답해서 삼성전자를 팔던 외인이 다시 삼성전자를 사게 된다면 코스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고 코스닥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일단 어찌 됐든 뭐 폐지를 가든지 폐지와 거의 다를 게 없는 사실상 폐지 수준의 유예를 가든지 빨리 결론을 내줘야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뭐 국장은 믿고 걸으라는 말이가 있는데 뭐 사실 국장은 원래 중간이 없습니다. 21년 때는 글로벌 최고 상승률이었어요. 근데 다음 해 22년은 글로벌 최악이었고 지금 또 글로벌 최악이죠. 뭐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보다 못하다 뭐 이런 얘기들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전쟁 터졌을 때 주가 별로 안 빠집니다. 뭐 그런 것도 좀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우리나라 상황은 앞서 말씀드린 각각의 이유로 나쁘긴 한데 그래서 이유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 이유가 해소가 돼버리면 또 거짓말같이 올라갈 수 있는 게 국장이에요. 국장의 특징이라는 거는 중간이 없다. 근데 지금은 국장이 잘 나갈 때는 동학개미니 뭐니 얘기가 나오고 안 나오면 국장을 믿고 걸러라 아직 국장하고 있는 허구가 있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보통 이 정도까지 왔으면 이제 얼추 다 오긴 한 것 같아요. 얼추 다 오긴 한 것 같은데 싸기는 쌉니다. 근데 거리가 있어야죠. 오르고 싶을 때 그래도 최소한의 명분을 내가 막 웃고 싶은데 그냥 웃으면 미친 사람 같으니까 누가 좀 웃겨주면 아재 개그라도 해주면 웃을 텐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 증거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3년 내내 빠지고 드러컨 밀러 같은 경우는 시진핑이 지배하고 있는 동안은 중국은 거들떠도 보지 않을 것이다. 저도 100% 동의하거든요. 그 자본시장을 그냥 망가뜨리는 사람이니까. 그런데도 그런 중국 시장조차도 약간 웃을거리를 잠깐 부양책을 주니까 지수가 하루에 뭐 8%씩 오르고 일주일 만에 20몇 프로가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시장은 지금 현재 국장은 한숨거리만 쌓이고 있는데 이제는 근데 삼성이 힘들다. 금투세 때문에 힘들다. 이런 얘기는 이제 지겨울 정도로 많이 나왔으니까 나쁜 말도 처음 들었을 때 충격을 받지 계속 들으면 그러려니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좋은 말을 들으면 사실 좋은 말도 아니고 욕을 하다가 욕을 안 한다는 이유로 오를 수도 있는 게 또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장의 특징을 이해해야 된다. 국장은 오를 때 엄청 오르고 빠질 때 엄청 빠지기 때문에 그 파동을 잘 타야지 국장은 믿고 고른다는 거는 그래서 국장에서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미장 가봐야 도망친 곳에 낙오는 없습니다. 가봐야 어쨌든 미국 사람도 우리하고 별로 다를 게 없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지수라든가 아니면 뭐 대형 기술 M7주들은 초대형주고 그러니까 멀리서 보니까 다 아름답지만 인간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실제 들어가 보면 거기도 뭐 글로벌 선수들이 다 있는데 돈이 쉽게 벌어지겠습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AII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전미 개미 연합이 있어요. 개미 연합에서 그 개미들의 센티먼트도 발표하고 우리나라 동호회 수준이 아니라 실제 그냥 개미들이 모여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기서도 조사를 해봤더니 미장은 지금 십몇 년째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무조건 하다못해 올해 초에 S&P 500을 샀으면 지금 23% 무조건 수익이에요. 그런 시장에서 그러면 미국 개미들은 돈을 벌었냐고 보니까 20, 30년 데이터를 보니까 돈 번 개미가 5%도 안 된다. 원래 개미는 그래요. 차라리 국장이 좋은 겁니다. 왜? 국장에서 이러면 국장 욕을 하면 되거든. 근데 미장 가서 이러면 미장에서 이랬다고 말도 못해. 더 억울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주식이 왜 위험 자산이겠습니까? 그렇게 안전하고 확실한 미장이라는 곳이 있었으면 뭐 다 가서 거기서 다 부자가 됐겠죠. 근데 우리보다 선진 시장은 분명히 맞으나 뭐 가치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먹히는 선진 시장인 건 분명한데 한국 시장은 한국 시장의 특징을 잘 이용하면 기회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시장은 이제 백화점 같은 곳이죠. 뭐 고급지고 다 좋은데 가격이 비싸죠. 미국 주식 가격 비싸잖아요. 밸류 보십시오. 우리 한 3배쯤 받았어요. 백화점은 깔끔하고 이제 대접받고 하지만 가격이 비싸. 근데 나는 그냥 대접 같은 거 안 봐도 되니까 그냥 전까지 안 하는 그냥 재래시장 가가지고 엄청 딜을 해서 내가 원하는 거 싸게 사고 싶어.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또 거기 국장에 와가지고 딜을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국장이 잘하는 방법, 미국이 잘하는 방법을 따로 연구하시면 돼요. 근데 자기는 성향상 뭐 미장이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그건 이제 성향이 맞으면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미장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는 프리미엄 시장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가격은 좀 생각을 해야 되고 특히 우리는 좀 미장은 사실 최근에 전략가 이름 있는 분 중에서 가장 강세론자 중에 한 분이 그분조차도 톱리 같은 그런 분들도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될 거 아니냐 수준까지 올라왔거든. 근데 이제 뭐 코스피는 한국 망하는 건가 싶은 정도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뭐 빈지털이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국장에서 기회를 찾으시면 되고 그냥 뭐 미국은 이래나 저래나 계속 가더라 하시는 분들은 미국 하시면 됩니다. 그냥 시장의 특징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지 딱 이건 바보고 저건 아니다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가서 해보시면 주식은 원래 어려운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최근 빈번한 주식 폭락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 시장이 뭐 빈번하게 빠지는 거는 외국인들이 팔아서죠. 지금은 3대 주체, 기관, 개인, 외인 중에서 뭔가를 액션을 할 수 있는 개체가 외인밖에 없기 때문에 외인들이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 실망을 했던 뭐에 실망을 했던 간에 팔면 그냥 사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 정도 팔면 1% 빠졌는데 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똑같은 물량을 빨아도 2, 3% 빠지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밸류가 금융위기 때 수준으로 빠졌으니까 지금 HBM을 납품 못하고 좀 이런 삼성전자의 위기 상황이 있다고는 하지만 금융위기 때 같이 삼성전자가 아무리 잘해도 글로벌 경제가 위협받는 그 시기하고 동일 가격으로 움직인다는 게 뭐 쉽게 납득은 안 되지만 어쨌든 거기까지 내려와 있는 것도 외인들이 팔아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딴 거 볼 거 없습니다. 외인들이 뭐 사냐? 외인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이것만 보시면은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시장 하락은
하필 시장에서 가장 큰 삼성전자가 외인의 매도를 맡고 있기 때문에 빠지는 것이고, 그리고 코스닥은 금투세 때문에 사겠다는 사람이 없는데 겁먹은 사람들은 던지니까 또 원래대로라면 뭐 1% 정도 빠질 게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호가가 텅텅 비어가지고 3, 4%씩 쭉쭉 빠지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지금은 거래가 메말라서 미국이 금리를 내린 이유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드디어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내렸고 첫 금리 인하가 또 B컷 두 번 정도 낮출 거를 이제 한 번에 낮추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일단 왜 금리를 내렸냐라고 생각을 하기 전에 왜 올렸냐를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거죠. 금리를 올린 이유는 미국이 경기가 좋아서기보다는 물가가 올라서였는데 물가가 빠지니까 금리를 낮추는 것이죠.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2000년 이후로는 이제 물가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사실상 없다 보니까 금리를 올릴 때는 전부 다 이제 경기가 아주 좋아서 물가가 올라가는, 경기가 좋아서 물가가 딸려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또 경기가 꺾이는 걸로 해석이 돼서 주가도 많이 빠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때랑은 원인이 달라요.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경제가 둘째 문제고,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일단 금리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올렸다가 이제 경기가 나쁘니까 금리를 낮추는 게 아니라 물가가 올라서 높였다가 물가가 내려가니까 낮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건데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과거 20년 동안 그러지 않았으니까. 왜? 과거 20년 동안은 물가 걱정은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좀 다른 문제인 거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세계 경제에 끼친 영향이 무엇이냐. 일단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으면 우리나라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나라가 반대 방향으로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미국이 올린다고 무조건 따라 올려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미국하고 반대 방향을 가는 거는 조금 부담이 크죠. 그러니까 미국이 낮추고 있을 때 올리는 건 괜찮아, 차라리. 미국이 금리를 낮추고 있는데 그 결과로 한국의 경기가 너무 좋아져서 이거를 좀 컴다운 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한다. 이건 더 좋은 일이에요. 근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을 때는 이유 불문하고 최소한 따라가야 돼. 그게 이제 미국과 비미국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차이거든요. 지금 중국이 갑자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중국 주가가 한꺼번에 뛰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도 인하를 기다린 거예요. 미국이 인하를 언제 할지 기다리고 힘들어 죽겠는데, 미국이 아직 스타트를 끊지 않긴데 중국이 먼저 스타트를 끊을 수가 없으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고맙게도 B컷으로 출발을 해주니까 우리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빅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증시가 반응을 했던 건데, 그러면 미국이 인하를 계속 이어간다면 그 외의 비미국 국가들은 이제 우리도 금리를 낮춰가지고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된 거죠. 일단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환경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을 때보다는 100배 낫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문제는 이제 미국이 이제 시장의 기대보다 너무 안 낮추면 이거는 사실상 긴축이니까 그건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죠. 그리고 한국 주식에 미치는 영향도 뭐 인하에서 나쁠 건 없습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그 물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는 거지 경제가 지금 나빠가지고 낮추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미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급격하게 부양이 필요할 정도로 나빠지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금리 인하가 나온다는 거는 이제 물가가 내려갔기 때문인 거고, 인플레이션 시대에 경기가 나빠지는 거는 내가 버는 돈도 좀 늘어나고는 있지만 물건값이 더 빨리 올라가가지고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절에는 물건값이 내려가면 됩니다. 물건값이 다시 내려가면 다시금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금리 인하의 원인이 물가 하락이었다면 이거는 경기를 자극하는 게 되는 것이죠. 원래도 자극이지만 더 자극하게 되는 거라서 우리한테 나쁠 게 없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미국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한 달 나오는 지표에 따라서 너무 극단적인 해석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현재는 침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맥스로 잡아도 현재 한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너무 좋아도 금리 인하가 멈출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미국은 조금씩 둔화되는 연준한테 인하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정도로 둔화되면서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해야 할 가능성이 좀 있다. 지금 뭐 실적 발표 나오는 것만 봐도 기업들이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는데 사람들을 갑자기 우르르 자를 이유는 없거든요. 일감이 있는데 왜 사람을 자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용시장도 크게 무너질 것 같지 않고, 그렇게 되면 뭐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저는 25년은 사실 그 24년보다는 주식하기 좋은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한국이 됐던 미국이 됐던 간에. 근데 미국은 그 25년에 오를 건 많이 좀 땡긴 그 선반영한 게 좀 없잖아 있는 것 같고, 한국은 아직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의심이 해소된다면 한국은 이제 상승 여력으로 봤을 때 미국보다 더 넓은 상승 여력을 갖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주식 투자 비중을 높여도 될까요?
뭐 제일 궁금한 건 이제 연말이니까 내년에 주식시장 어떨까라는 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는 올해보다는 해볼 만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건 파월 때문입니다. 파월은 뭐든지 결정을 느리게 하고 결정이 느린 대신에 액션을 화끈하게 합니다. 그래서 최근 8월 달에 잭슨홀에서 이제 물가보다는 고용을 보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고용이 그렇게 망가지지 않아도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물가가 다시금 올라온다는 우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인하를 계속 갈 겁니다. 왜? 21년 4월 달을 기억해 보시면 그때 인플레이션 우려가 많이 커져서 뭔가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파월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노숙자 이야기라며 출근할 때 노숙자들을 많이 보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한마디로 그 사람들 때문에 금리 뭐 안 올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안 올리겠다는 얘기가 경제적으로 얘기하면은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모든 게 오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아예 감정의 호소를 해버리는 거죠. 아니, 사실 미국의 노숙자가 하루 이틀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파월을 말 고지고대로 한다면 미국은 금리 인상 한 번도 하면 안 돼요. 미국은 늘 노숙자가 있기 때문에. 근데 왜 그때 그 얘기를 한다는 거는 올릴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올릴 생각이 없는데 왜 안 올리냐고 자꾸 물어보니까 새삼스럽게 없던 노숙자들이 갑자기 쏟아진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스트레스를 이어간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물가가 너무 터지고 하니까 11월이나 돼서야 자세를 바꿉니다. 그래서 22년부터는 미친 듯이 올리기 시작했죠. 내릴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릴 때도 지금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금리는 좀 내려가겠지만 더 내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더 내리면 물가가 올라갈 것 같은 우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하를 고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도 뭐 노숙자 얘기를 할지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파월은 늘 그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파월의 임기인 26년 2월까지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서 내년에는 미국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금리는 계속 내려가서 물가 우려감이 다시금 슬금슬금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풀린 유동성 때문에 주식시장이 꽤 괜찮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풀린 돈들이 지금 가격이 꽤 많이 높아져 있는 미국보다 빈집 탈의가 가능한 이런 것들을 좀 둘러다닐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그게 대표적으로 한국 시장도 그런 시장 중에 하나고 거기에 만약에 외국인들이 이제 가격에 관심을 가진다면 지금까지는 뭐 삼성전자에게 안 좋은 것만 관심을 가졌는데 그래 악재는 이제 다 나온 거지. 그래서 가격을 보니까 삼성전자 망한다는 가격까지 갔네. 망할 것 같지는 않은데? 라고 해서 매수로 바뀐다거나 하면은 외국인들이 팔아서 떨어진 것만큼 외국인들이 사면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렇다고 다시 10만 전자 이렇게 가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빠진 거에 상당 부분 되돌릴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뭐 탈출하신 분들은 탈출하셔도 되고 그렇게 기회가 있을 거라서 내년은 올해하고 작년하고 또 분위기 다를 것이다. 왜? 힌트를 드리면 23년 3월을 기억해 보시면 그때 배터리 2차 전지가 10배를 갑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섹터가 대한민국의 2차 전지였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에코프로가 액분하기 전 가격으로 22년에 뭐 11만 원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153만 원까지 달리기 시작한 게 3월쯤이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3월 달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문제가 생기니까 금리 인상을 하면서도 옆으로는 돈을 찔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가를 자극할까봐 금리 자체를 낮추지 못하지만 무너져 갈지 모르는 은행들한테 쌈짓돈을 연준이 쥐어줬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 돈이든 금리 인하를 해서 풀렸든 여기서 우회를 했든 풀리는 돈은 똑같은 돈은 돈이잖아요. 그러면 그 돈들이 풀렸기 때문에 사실상 금리 인하와 비슷한 효과를 불러오면서 그러면 한국에서는 2차 전지가 간택이 된 것이고 그게 추세를 타고 거기까지 갔던 것이죠. 근데 이제 너무 오바를 해서 지금 이게 차트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약간 그런 오버가 있었다는 건데 25년에 요거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때만 해도 그렇게 오를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연준이 예상을 깨고 금리 인상 속에서도 돈을 풀 거라고 예상을 못 했는데 돈을 풀었더니 시장은 못 가더라도 한 섹터 정도는 가잖아. 그러면 이번에는 공식 금리 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가 다 갈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몇 개의 섹터는 또 힘을 낼 수 있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걸 잘 캐치한 사람들은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25년은 한번 저는 좀 개인적으로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뭐 어떤 종목인 거는 저한테 묻지 마시고 외국인들한테 외국인들이 이제 사는 섹터들을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요즘은 그냥 외국인 따라가면 이제 암내 많이 나는 곳으로 가면 이제 수익이 꽤 괜찮습니다. 꽤 괜찮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냐, 뭐 아니면 존버를 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질문 주신다면은 지금 파는 건 의미가 없죠. 이 가격에 팔 거면 이제 뭐 손절의 의미가 없고 손절이라는 거는 이제 초기에 끊어주는 게 손절이잖아요. 근데 이미 뭐 옷 다 젖었는데 지금 와서 파는 건 이제 금융위기 때 밸류로 떨어졌는데 지금 팔기에는 좀 그럴 것 같고 그 이상은 뭐 그래도
6만 원 정도는 버티고는 있는데 어쨌든 좀 시간을 같이 지금 뭐 새로 들어가라 이런 얘기까지 못 한다 하더라도 이미 물리신 분들이 지금 이 가격에 파는 거는 뭐 크게 의미가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거기 너무 몰빵이 돼 있어가지고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은 좀 이게 비중 관리는 할 수 있어도 지금 좀 일부분이 좀 물려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오른 후에 뭐 탈출하셔야지. 지금은 이미 물리신 분들은 파는 거는 더 빠질 수도 있지만 뭐 크게 의미 없겠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인도 가끔 질문 주시는데 코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코인은 아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냥 코인은 오르면 오르는 거고 빠지면 빠지는 거지. 뭐 굳이 그쪽으로 코인을 하시겠다면 뭐 비트코인 정도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알트코인의 그 이제 도파민에 중독되시면 이 모든 거래가 꼬입니다. 그 한번 급등을 운 좋게 한번 맞으면 웬만한 급등은 이제 도파민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는 사실상 하지 않는 게 특히나 알트코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일단은 주식에도 테마가 있죠. 하다못해 뭐 노벨 문학상이 나오니까 예수24가 뭐 연속 이틀 상한가를 가고 코인다운 모습이 주식에서도 나옵니다. 근데 그래서 주식은 크게 두 개로 가죠. 실적 아니면 테마인데 가장 오래 가는 테마가 또 실적이거든요. 근데 코인은 테마만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크게 본다면 거시적으로는 유동성이 공급되면 뭐 메타버스 같은 거에도 돈이 들어가고 하는 건데 그 정도면 주식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또 게다가 장 마감도 없어가지고 하루 종일 폰만 들여다보게 돼서 삶의 질도 좀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코인을 굳이 하시겠다면 이제 비트코인, 저는 이더리움도 믿음이 안 가고요. 비트코인 정도만 그냥 모아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차라리 저는 금이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하시겠다면 비트코인이고 그리고 코인이 잘 되면 주식도 잘 되는 시장이니까 너무 다 먹으려고 이것저것 덤비지 마라 라고 이제 저는 좀 코인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돈쌤 정현두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돈쌤 정현두입니다. 말 그대로 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주식부터 부동산 이런 거 구분 없이 다 온라인 오프라인 구분 없이 하고 있으니까요. 재테크나 뭐 그런 관련돼서 궁금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제 채널에서 좋은 정보 또 받아가시고 또 오늘 여기에서 많은 인사이트 좀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더 궁금한 게 있거나 제 이야기가 좀 더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찾기 쉽습니다. 돈쌤 정현두라고 검색하시면 아마 그 댓글창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고정을 해둘 테니까 거기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주요한 이슈들은 다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채팅방 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편하게 소통이 가능하니까요. 와셔가지고 이제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 이런 것들 해보면 참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많이들 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